혹시 밤사이에 내 통장 속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최근 대파 한 단에 8,000원이 넘는다는 뉴스 보셨죠?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를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파주에 사는 50대 박 부장님처럼 평생 모은 3억 원이 더 이상 든든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와 그들이 속한 자산 계급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소수의 부자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자산 계급 7단계의 비밀, 지금 확인하지 않으시면 10년 후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사이 세상이 또 얼마큼 변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지켜온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칠성 노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 어귀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빳빳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낡은 신문지가 들려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훑어보는 것은 40년 넘게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그의 유일한 낙이자 평생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숫자들은 그에게 위안이 아닌 생경한 공포로 다가왔다.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 자산 격차 같은 단어들은 마치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그의 단단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었다. 어이, 강공무원. 오늘도 출근 도장 찍으셨네. 껄껄 웃으며 다가오는 이는 평생의 친구 최만식이었다.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최 노인은 강 노인과는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 노인이 국가의 녹을 먹으며 안정적인 길을 걸어왔다면 최 노인은 돈의 흐름을 맨몸으로 부딪히며 파도를 넘어온 사람이었다. 최 사장, 자네야말로 대단하네. 그놈의 장사는 지겹지도 않나. 강 노인이 퉁명스럽게 받아쳤지만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둘은 평생을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최 노인이 강 노인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문 귀퉁이를 곁눈질했다. 또 그놈의 숫자들 보고 있구먼. 자네는 평생을 종이랑 숫자만 파더니 늙어서도 버릇을 못 고쳐. 그거 보고 있으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모르는 소리.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내 자리 하나라도 지키는 게야. 내 통장에 들어있는 3억이 그냥 3억인 줄 아나? 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지켜내는 성벽 같은 돈이라고. 강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에게 통장 속 3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우며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뛰어온 세월의 훈장이었다. 비록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파주에 소박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고 아들 대학까지 보낸 뒤 남은 그 돈은 그의 남은 생을 지켜줄 철옹성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성벽만 있다면 어떤 세상의 풍파도 막아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최 노인은 그런 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다. 어제의 10,000원이 오늘의 10,000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매일같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칠성아, 성벽은 말이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쌓는 법이야. 자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은 눈에 보이는 도둑놈이 아니야. 매일같이 자네 통장 속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시간이고 물가라는 놈이라고. 자네가 쌓은 성은 튼튼할지 몰라도 성 안의 땅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 거란 말일세. 됐네? 이 사람아.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는. 난 자네처럼 요행을 바라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장사치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땀 흘려 모은 돈이 가장 안전한 법이야. 강 노인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친구의 조언을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 자신과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치부했다. 자신의 3억 원은 안전했고
아들 민준이 자리 잡고 결혼할 때쯤이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견고했던 성의 대문을 부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주말에 잠깐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다. 강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늘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아들이었다. 그저 오랜만에 아비 얼굴이 보고 싶겠거니 기특한 마음에 그는 주말 내내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이며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주말 오후 민준이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강노인은 애써 아들의 표정을 외면하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밥상을 내밀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이 오갔다. 밥을 반쯤 비웠을까 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과 좌절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2년 전 친구와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강노인은 비록 탐탁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꿈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그것이 아비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냐. 너무 기죽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돼. 강노인은 애써 태어난 척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은 그의 무너지는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너무 많아요. 빚 얼마나 되는데? 민준은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강노인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1억 5천만 원.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5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신문 기사를 스쳐 지나가듯 본 기억이 났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억 5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의 절반을 단번에 허물어야 하는 액수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돈을 막지 못하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요.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야 해요. 제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민준은 끝내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아들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강노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아들의 인생.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월 250만 원씩 아껴 쓴다 해도 10년은 좋게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의 노후 자금. 그 생존 자금이 아들의 눈물 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강노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결국 평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통장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통장 잔고의 앞자리 숫자가 3에서 1로 바뀌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 절반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다. 돈을 붙이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12글자가 뭐라고? 강노인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괜찮다. 아들 인생을 살렸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면 된다. 그는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자기 위안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병원비 고지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시장에서 8,000원짜리 대파 한 단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친구 최노인이 했던 말이 독침처럼 귓가에 박혔다. 성안의 땅이 꺼지고 있다는 그 말이 이제야 현실의 공포로 다가왔다. 자신은 여전히 월급을 받던 시절의 사고방식에 갇혀 노동소득이 끊긴 세상에서 자본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계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 겨우 돈을 모으는 사람들. 자신은 후자에 속했고 아들 민준 역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한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세상의 변화를 깨달았더라면 7천만 원만 있어도 연 7% 수익률로 굴리면 월 41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노후와 아들의 미래가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지지는 않았을 텐데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 강 노인이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곁으로 최 노인이 다가와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아들 문제는 잘 해결됐나? 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구의 헬쑥해진 얼굴에 모든 답이 쓰여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강 노인이 죄인처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식아,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나는 내 성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성은 포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군. 성벽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파고드는 흰개미떼에 무너지는 거였어. 나는 그 흰개미떼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게야.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구의 처절한 고백에 최 노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칠성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면 된다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해버린 거지. 하지만 말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너진 성터 위에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라고. 최 노인의 말에 강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때 최 노인이 강 노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고 단호했다. 칠성아, 지금 자네에게 남은 그 돈이 그냥 돈으로 보이냐? 그건 숫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흘린 땀이고 아들을 살려낸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다. 그게 최선이었냐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가? 최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 노인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내어준 것이 최선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최선은 아니었다. 진짜 최선은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지키고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지긋지긋한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날 이후 강 노인은 달라졌다. 그는 최 노인의 도움을 받아 생전 처음으로 분산 투자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것들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던 그가 경제 뉴스를 보고 작은 돈으로나마 투자를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언젠가 다시 일어설 아들을 위해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만 했다. 어느 봄날 강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조그만 가게 하나 얻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고 힘찼다. 강 노인은 전화기를 붙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3억 원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절반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되었고 남은 절반은 자신의 남은 삶을 지탱할 씨앗이 되었다. 그날 파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다. 날이 좋아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강 노인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자산이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에 대해 더 치열하게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오늘은 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단단하고 평온할 것이라는 믿음. 여기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자신만의 방주를 미리 준비하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까지 안전하게 지켜낸 한 현명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우 씨의 아침은 북한산 둘레길의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대기업에서 3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그는 정년퇴직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을 오르며 하루를 연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지 대신 등산용 스틱과 작은 보온병이 들려있다. 정상 부근의 약수터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멀리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은
치열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그만의 평화로운 의식이다. 기준금리 동결, 주가 변동성,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뉴스 속 단어들은 더 이상 그에게 해독 불가능한 암호가 아니었다. 10년 전부터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차곡차곡 공부해온 경제의 흐름이자 그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 아니, 이제 김 선생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전히 신선 노름이구먼.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이는 입사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박상태 씨였다. 박 씨는 퇴직 후 유일한 낙이 부동산 채널 시청인 사람이었다. 김진우 씨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연금, 배당주, 채권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친구이기도 했다. 박 사장, 자네야말로 아직도 그놈의 아파트 소리에 귀가 솔깃한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김진우 씨가 웃으며 받아치자 박 씨는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남는 건 땅이랑 집뿐이야. 자네처럼 그 위험한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건 난 못 믿어. 내 퇴직금 2억은 장롱 밑에 넣어두는 한이 있어도 은행 예금에서 단 한 푼도 안 뺄 걸세. 상태야. 지금 같은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건 아직도 모르겠나? 돈의 가치가 매일 밤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내가 가진 1억 8천만 원이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었다면 지금쯤 1억 5천만 원의 가치도 안 됐을 걸세. 김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에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돈 불리기가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 한번 시원하게 줘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지켜줄 생명줄이었다. 무엇보다 혹시 모를 자식들의 위기 앞에서 돈이 없어서라는 무력한 말 대신 아빠가 도와줄게라는 든든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는 이 견고하게 짜인 시스템만 있다면 남은 인생의 어떤 풍파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박상태 씨는 그런 친구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평생 한 방을 노리며 부동산 투자에만 매달려왔다. 돈이란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풀어놓는 순간 남의 것이 된다고 굳게 믿었다. 진우야, 성벽은 말이다. 높고 두껍게 쌓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여기저기 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 문으로 도둑이 들지 어찌 아나? 나는 딱 하나. 강남 아파트라는 제일 튼튼한 성문 하나만 믿을 걸세.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리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성벽을 조금 낮추더라도 성 안에 우물을 파고 밭을 일구는 걸 택한 것뿐이야. 내 방식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가 가장 안전한 법이라고. 김진우 씨는 보온병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친구의 조언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여겼다. 자신의 자산관리 시스템은 안전했고 아들 지훈이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때쯤이면 현명한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지혜를 시험대에 올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주말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중하고 무거웠다. 김진우 씨는 직감했다. 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왔음을. 그는 주말 내내 아들과 나눌 깊은 대화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토요일 오후 지훈이 비장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섰다. 김진우 씨는 아들을 서재로 이끌었다. 아들이 내민 것은 서툴지만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사업 계획서였다. 아버지 오랫동안 준비한 꿈입니다. 이걸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배달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김진우 씨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무모한 열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진지한 고뇌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대학 졸업 후 IT 대기업에서 3년간 실무를 익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한 것이었다. 그래, 좋은 꿈이다.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뭐지? 김진우 씨는 차분하게 물었다. 지훈의 다음 말은 그의 준비된 마음에 돌을 던졌다. 초기 자본금이 8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목숨 걸고 성공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8천만 원. 34세 이하 청년 창업의 평균 초기 자본금이 7천만 원대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8천만 원. 그가 30년간의 땀으로 쌓아 올린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아들의 꿈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담보 잡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건 도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우는 무릎을 꿇는 대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 앞에서 김진우 씨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평생을 지켜온 자산과 아들의 미래.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냥 돈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불확실한 전쟁터에 총 한 자루 없이 내보내는 것과 같았다. 며칠간 김진우 씨는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자신의 일처럼 파고들었다. 밤에는 관련 서적을 읽고 낮에는 세무사와 변호사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증여라는 이름으로 떼어줄 생각이 없었다. 대신 아들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들을 다시 서재로 부른 김진우 씨는 자신이 검토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아,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8천만 원을 그냥 줄 수 없다. 그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김진우 씨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신 아빠가 내 회사의 1호 투자자가 되겠다. 초기 자본금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아빠가 지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내가 직접 정부의 청년 창업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해라. 그 과정에서 내 사업 계획서는 훨씬 더 단단해질 거고 너는 돈의 무서움을 배우게 될 거다. 아빠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돕겠다. 이게 내가 내 꿈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방식이다. 아들에게 8천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김진우 씨는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최선은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었다. 자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존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다. 그날 이후 부자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김진우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아들의 사업을 도왔고 지우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멘토 덕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그의 노후 자금 1억 8천만 원에서 나간 4천만 원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 모두에 투자된 가장 가치 있는 성장주가 되었다. 1년 뒤 어느 봄날 김진우 씨 부부는 아들이 만든 앱으로 주문한 샐러드를 먹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의 회사는 비록 작지만 매달 꾸준히 성장하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지훈이 다 컸지? 이제 아빠보다 나은 사업가가 될 거야. 아내의 말에 김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휴대폰에는 아들 회사로부터 받은 첫 분기 대당금 입금 알림이 떠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돈보다 값지고 달콤했다. 그의 1억 8천만 원은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일부는 아들의 꿈을 키우는 걸음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연금 속에서 여전히 그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날 북한산 위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선명했다. 김진우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자산이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현명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방금 보신 강칠성 어르신의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던가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셨는데도 노후가 불안하다니.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온 나라 통계만 봐도요. 노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은퇴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돈만으로 예전처럼 쓸 수 있는 가구는 열에 서너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그러니까 살고 계신 집 한 채에 몽땅 묶여 있다는 겁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태반인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적금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요. 은행 이자가 푼돈이라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제 흐름에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금융문맹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금융이해 점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낮다고 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셨지 돈을 굴리고 불리는 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칠성 어르신처럼 시간과 물가가 내 돈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금융상품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안타깝게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빚 없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20대 아들 평균 빚이 5천만 원이 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빚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강노인 아들처럼 빚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50대, 60대 부모님 10명 중 7, 8명은 자식한테 평균 6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지원해줬고 같이 사는 자식에게는 매달 70만 원이 넘는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세대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식을 구하려다 내 노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진우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김진우 씨는 노후를 위태로운 모래성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지혜로운 방주로 만들었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은퇴 전부터 연금, 배당주, 채권처럼 자산을 여러 곳에 똑똑하게 나눠두었죠. 요즘에는 투자자의 나이에 맞춰서 젊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저절로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으로 비중을 옮겨주는 그런 똑똑한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 씨가 자식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아들의 사업에 무작정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어주었죠. 아들에게는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해서 돈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본인은 지분 투자를 통해 아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쥐어준 게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불리는 법을 배우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런 금융 교육이 아닐까요? 결국 두 분의 차이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내 돈을 스스로 지키고 불릴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한 원칙을 세우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도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식을 지원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태로운 모래성이 아니라 튼튼한 방주로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은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바로 돈 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정보 부족, 경험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크게 보면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창업 공간 지원까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생애 최초로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중심대학 청년 예비 창업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제품을 만들거나 특허를 내고
사업 모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평균 4,7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정말 든든하죠? 또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분들도 걱정 마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고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을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 정도 된 기업이라면 창업 도약 패키지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도 빼놓을 수 없죠.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은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창업 준비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연 2.5%의 고정금리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 기술이나 제조업 기반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나 운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연계자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혹시 사업에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대출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자금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멘토링입니다. 창업중심대학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멘토링은 물론이고 마케팅, 투자 유치, 판로 확대, 심지어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도 창업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창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도 단순히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멘토링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키워가게는 미소금융창업자금을 이용하는 초기 창업자 20명을 선정해서 1:1 맞춤형 컨설팅, 세무상담, 가게 로고 제작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도 중요한 문제인데 창업중심대학에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사무실 입소나 준입소 방식으로 업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들도 있으니 사무실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나 다른 정책 사업들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요. 초기 창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자 보증도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3천만 원에 보증 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니 초기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 청년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은 서울 청년들이 전국 18개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로 K-스타트업 누리집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중소벤처24,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사업별 공고는 보통 연초인 1월에서 2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같은 곳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은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겨울나무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계절을 품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젊음의 열정을 지나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때로는 아픔을 마주하며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화롭게 매 순간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채워나가십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돌보고 벗들과 정겨운 시간을 나누며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용기 있게 도전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활짝 꽃피웁니다. 그분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깊이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따뜻한 희망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건강의 그림자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노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되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채널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첫째,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동네 한 바퀴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마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고 지역 사회의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활력을 느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소중한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외국어를 시작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활력과 성장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작은 노력들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노후 자금을 점검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깊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세요.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정보를,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새로운 영감을 선물하며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찬란한 미소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성실한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뒤 한 명은 서울의 작은 집이라도 알아볼 종잣돈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다른 한 명은 카드 돌려막기에 허덕이는 신용불량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자녀분들을 보며 혹은 지난날에 나 자신을 떠올리며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악착같이 안 모은 것도 아닌데 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돈 모으는 결정적인 순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녀는 혹은 어쩌면 바로 당신은 평생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3년 안에 인생을 바꾸는 5가지 황금 원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은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남광시장 골목,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채소 가게 박만복 영감과 과일 가게 최일평 영감이 나란히 좌판을 편다. 올해로 꼬박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킨 두 사람은 서로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막걸리를 몇 잔 걸쳤는지 훤히 아는 사이다. 쿨럭 아이고 이놈의 기침은 동트기 전에 꼭 지가 먼저 온다고 신호를 보내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복 영감이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갓 씻어 올린 시금치 단을 매만지며 일평 영감을 힐끗 쳐다봤다. 일평 영감의 낯빛이 어제보다 더 푸석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밤새 겪었을 고단함이 검은 강물처럼 고여 있었다. 자네 어제 또 못 잤구만. 아들 녀석 전화라도 기다렸나? 일평 영감은 대답 대신 멋쩍게 웃으며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꺼내 마른 천으로 닦았다. 광이 날수록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더욱 짙어 보였다. 기다리긴 뭘. 지가 알아서 잘 사는 놈인데 요새 그놈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어. 어제는 그러대. 아버지, 이제 이 고생 그만하고 떡하니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사시라고. 어찌나 대견한지. 건물? 허허, 이놈 말본새하고는. 자네 아들 상우가 뭐 주식이라도 해서 대박이라도 쳤다던? 만복 영감의 물음에 일평 영감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아들 자랑은 고된 시장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다. 주식은 기본이고 뭐랬더라 코코인? 그거 한다대. 젊은 애들이 하는 건데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우리 상우가 또 한 머리 하지 않나. 몇 달 안 돼서 벌써 외제차를 뽐내 만회하는 걸 내가 뜯어말렸어. 애비는 평생 리어카 끄는데 자식이 번쩍이는 차 끌고 다니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나. 쯧쯧, 자식 잘 키웠네. 우리 아들놈은 말이야. 아직도 적금 통장 깬다는 소리만 하면 기겁을 해. 아버지, 집 짓는데 기둥부터 세우고 지붕을 올려야지. 어떻게 대들보부터 올리냐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아주 그냥 지 애미 잔소리를 빼다 박았어. 두 영감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일평은 아들 상우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늘어놓았고 만복은 제 아들의 답답할 정도의 성실함을 투덜거리듯 자랑했다. 상우는 월급 3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남다른 투자 감각으로 3년 안에 아버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아들이었다. 만복의 아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3년째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이라도 알아볼 종잣돈 5천만 원을 겨우 손에 쥐었다고 했다. 일평은 속으로 만복의 아들이 안쓰러웠다. 요즘 세상에 어느 천년에 돈 모아서 집을 사나?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법을 모르는 미련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반면 만복은 일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 자신과 아들이 걸어온 고되고 성실한 길은 대체 무엇이었나 싶어서였다. 그날 오후 시장이 가장 붐빌 시간이었다. 손님들과 흥정하며 목청을 높이던 일평 영감이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며 좌판 앞으로 쓰러졌다. 사과며 달이 그의 몸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갔다. 시장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만복 영감이었다. 일평아, 최일평,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봐. 만복의 절규에도 일평은 미동도 없었다. 구급차가 위태롭게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고 일평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만복은 일평의 빈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다. 이튿날 일평의 과일 가게를 지키던 만복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일평이 두고 간 낡은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내 아들 상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만복은 반가운 마음에 덜컥 전화를 받았다. 상우냐? 나다. 내 아버지 친구 박만복. 네 애비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다. 네? 아저씨. 아버지가 왜요? 괜찮으세요? 병원 어디예요? 상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다급함의 결이 어딘가 이상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무언가 다른 불안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큰 병은 아니고 며칠 쉬면 된다더라. 너무 걱정은 말고. 만복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상우의 다급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하필 지금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막아야 하는 거 오늘까지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저씨, 혹시 저희 아버지 어디 돈 맡겨놓은 거 없으세요? 제발요. 이번만 막으면 진짜 다 해결되는데 이거 못 막으면 저 신용불량자 돼요. 아버지. 순간 만복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건물주가 되어 아버지를 호강시켜주겠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비명이었다. 카드 돌려막기,
신용불량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만복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일평이 자랑하던 아들의 성공 신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밑 빠진 도. 만복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일평은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퇴원한 일평이 힘없이 가게로 돌아왔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건넸다. 일평은 말없이 쌍화차만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만복아. 내 새끼 인생을 내가 다 망쳤다고. 일평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아들 상우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작은 주식 투자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댔다. 연이자 23%가 넘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상우는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일평은 아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작은 시련이라 믿었다. 아들의 투자금을 대주기 위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쓰러지던 그날도 아들의 카드값을 막아주기 위해 사채업자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우리 상우가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장가도 가고 어깨 펴고 살지 않겠나. 내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금방 일어설 거라고 그렇게 믿었네. 밑 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썩은 기둥에 금칠만 하고 있었던 게지. 이 멍청한 늙은이가. 일평은 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만복은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참을 울던 일평이 겨우 진정되자 만복은 가게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왔다. 귀퉁이가 살짝 깨져 금이 간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독이었다. 만복은 그 항아리를 일평 앞에 내려놓았다. 일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자네 아들이 집을 짓고 싶어 했지. 그렇지? 일평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순서가 틀렸어. 집을 지을 땐 말이다. 가장 먼저 땅부터 파고 주춧돌을 놔야 하는 법이야. 그게 비상금이라는 거다.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돈. 하다못해 300만 원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사람이 불안하지 않은 게야. 만복은 깨진 항아리에 바닥을 손으로 툭툭 쳤다. 그 다음엔 뭘 해야겠나? 주변에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이 있으면 그거부터 허물고 새로 쌓아야지. 그게 바로 빚 갚는 거다. 특히 신용카드 빚처럼 이자가 무서운 놈들은 내 집 비둥을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놈들이야. 그거부터 안 잡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걸세. 23% 이자 내는 빚을 갚는 건 말이다. 23%짜리 적금을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야. 그걸 왜 몰랐나. 만복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제야 기둥을 세우는 거야. 나라에서, 회사에서 도와주는 퇴직연금이니 세금 깎아주는 연금저축이니 하는 단단한 기둥들 말일세. 그건 나라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 굶어 죽지 말라고, 회사가 평생 고생한 값 씌워준다고 공짜로 보태주는 돈이야. 그것도 걷어차고 대체 뭘 한 건가. 그 단단한 기둥들 다 세우고 나서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가서 비로소 예쁜 창문도 달고 멋들어진 대문도 다는 투자라는 걸 하는 걸세. 그게 순서야. 그게 돈 모으는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원칙이라고. 만복은 숨을 고르며 깨진 항아리를 일평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금이 간 부분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그런데 자네 아들은 뭘 했나? 땅도 안 파고 무너지는 담벼락은 그대로 둔 채로 이 깨진 독에다 금태부터 두르려고 한 게야. 그게 최선이었나? 번쩍이는 금태만 두르면 이 구멍이 저절로 막아질 것 같았나? 만복아, 왜 이리 어리석은가. 최일평, 자식 사랑이 어떻게 자식의 눈을 멀게 하는 덫이 되게 만드나.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평생 모은 자네 인생을 아들 녀석의 헛된 꿈에 저당 잡히는 게 그게 아비가 할 일이냐고 묻고 있자는가. 만복의 절규에 일평은 무너져 내렸다. 정답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아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대준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실패로 가는 지름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시장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일평은 아들 상우를 불러 모든 빚 내역을 꺼내놓고 함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투자의 꿈은 접었다. 대신 부자가 함께 새벽 시장에 나와 일을 도왔다. 만복은 묵묵히 그들 부자를 지켜보며 가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일을 마친 세 남자가 좌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상우의 얼굴에서 조급함과 허영이 걷히자 비로소 제 나이의 젊은이다운 건강함이 보였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상우가 만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라. 애비 가슴에 대못 박은 놈이 사과는 길게도 한다. 만복의 퉁명스러운 말에 상우의 얼굴이 빨개졌다. 일평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주름 가득한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렸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깨진 곳을 막으면 되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은 어제였지만 두 번째로 빠른 시작은 바로 오늘이라고들 하지 않더냐. 세 사람은 말없이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깨진 독에 구멍을 막는 일. 그것은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무너진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엉망이 된 인생의 순서를 바로잡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첫 번째 단추였다. 그 단추를 채우자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배 김순자 여사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조용한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라는 명함은 퇴직과 함께 반납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 향기롭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에 난초에 물을 주고 점심엔 교사 시절 동료들과 동네 카페에서 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280만 원 남짓의 공무원 연금은 그녀의 노후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이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굳은 비를 막아주는 튼튼한 우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 상기된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35세 아들은 순자 씨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조급함과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민준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영종도 스마트밸리 복합단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하나가 상가 부지를 분양받아 몇 달 만에 계약금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그 기회를 잡아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평생 월급을 쪼개 모아두신 예금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꿀 발판이라고요. 2년만 묻어두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이 생긴다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모아서 아등바등 살아요? 동료는 벌써 외제차 계약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숫자를 가르쳤던 그녀에게 세상에 쉽고 빠른 돈은 없다는 것이 삶의 제1원칙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기어코 그 성공한 동료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개발 도면을 펼쳐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채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관심도 없으세요? 제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거냐고요. 남들은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저는 겨우 기회가 왔는데 어머니가 막으시는 거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어요.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평생 지켜온 원칙을 한 번은 깨야 하는 걸까?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롱 위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첫 월급을 타던 날부터 쓰기 시작한 낡은 가계부 수십 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을 펼쳐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페이지마다 연탄값 500원, 아들 과자 100원 같은 깨알 같은 글씨들이 그녀의 고단했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춘자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내 아비 없이 너를 키우면서 이 가계부를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단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였다. 나는 IMF 때 한몫 잡아보겠다고 퇴직금 전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길거리에 앉은 동료 교사를 받고 닷컴 버블 때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시동생도 봤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 아니, 모두 이번만은 다르다. 이것만이 기회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던 게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하는 그 발판이라는 건 말이다. 허공에 놓는 게 아니야. 단단한 땅 위에 놓아야 사람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다. 너희 단단한 땅은 지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이고 내가 안 쓰고 모은 그 적금 통장이야. 남의 말만 듣고 검증되지 않은 모래밭에 내 인생의 발판을 놓으려는 거냐? 그러다 발판이 무너지면 너는 모래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 동료가 외제차를 사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에 우리 힘으로 물을 채우는 게야. 춘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찬장에서 작은 간장 종지 하나를 가져왔다. 이게 내 첫 월급이다. 그리고 이 밥그릇이 내가 모은 적금. 그리고 저기 김치 담그는 항아리가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이다. 순서가 있는 게야. 간장 종지를 채우고 밥그릇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넘보는 거다. 그런데 너는 내 간장 종지도 다 못 채운 채로 어미의 항아리 물을 한 번에 다 퍼서 모래밭에 붓겠다는 거냐? 그러다 그 물이 전부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리면 너와 나는 뭘 마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니?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헛된 욕망이 거치자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낡은 가계부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그날 아들은 성공한 동료를 돌려보내고 밤늦도록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재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웠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025년 가을, 민주는 영종도 스마트밸리라는 이름을 뉴스 사회면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기획부동산 사기단에 대한 기사였다. 민준의 동료는 외제차는커녕 은행 빚과 소송에 휘말려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민주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어머니를 찾았다. 그는 지난 3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전세 아파트의 계약서를 어머니께 내밀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땀과 시간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다. 춘자 씨는 아들이 내민 계약서를 말없이 받아들고는 베란다의 난초 옆에 아들이 사온 화분을 나란히 놓았다. 활짝 핀 하얀 호접란이 꼭 모자에 웃는 얼굴처럼 보였다. 그녀는 깨닫는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의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한 방울씩 채워온 그녀의 항아리는 아들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화려한 금태는 없었지만 그 어떤 풍파에도 결코 깨지지 않을 단단한 항아리였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평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 잘 되라고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줬는데 그게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빚잔치에 쏟아붓는 돈이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이런 비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모임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만복 어르신이 비상금 300만 원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당장 그 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재산 범죄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평 어르신의 경우처럼 낯선 사기꾼이 아니라 믿었던 자식의 빚내서 투자. 이른바 B2 때문에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비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B2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는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예측이 어려운데 초보 투자자가 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아들 상우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성공한 척했던 것처럼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기 쉽지만 그 끝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금리 빚의 늪일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자녀 키우는데 소득의 4분의 1을 넘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때문에 빚을 지는 부모들도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국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김순자 여사님의 지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순자 여사님은 아들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1억 원을 달라고 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쉽고 빠른 돈은 없다는 평생의 원칙을 지키신 거죠. 그 낡은 가계부가 바로 순자 여사님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순자 여사님이나 만복 어르신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조언을 합니다. 노후 자산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원금을 잃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돈의 일부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놔두고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따로 붙는 개인연금까지 3개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복 어르신이 이자 23%짜리 빚부터 갚는 게 23%짜리 적금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빚이라는 흰개미가 집 기둥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고 화려한 그림을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자 여사님이 평생에 걸쳐 간장 종지부터 채우고 밥그릇을 채우고 마지막에 항아리를 채우셨던 것처럼 돈 관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무시하고 깨진 독에 금태부터 두르려고 하면 최일평 어르신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의 무서움을 알고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라는 것을 두 사례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한 방울씩 모아 채운 순자 여사님의 단단한 항아리야말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일평 영감님처럼 노후 자금이 고갈되거나 김순자 여사님처럼 연금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매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에 약 35만 원 정도가 지급되면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거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정책이랍니다. 그리고 김순자 여사님처럼 자산은 집 한 채에 묶여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자산 잠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정말 유용해요. 이건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이에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니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어요. 공공시설 봉사나 노인, 장애인 돌봄, 지역 환경 개선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월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3층 연금 구조를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에 묶여있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즉 자산의 유동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품격 있는 삶을 위해 꼭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B2 자녀 리스크와 고금리 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최일평 영감님의 아들 상우 씨처럼 자녀의 과도한 빚이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고금리 빚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상우 씨의 경우처럼 연 23%에 달하는 높은 이자 부담을 이 제도를 통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을 연 10% 내외의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를 들어 햇살론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완복 영감님의 조언처럼 돈을 불리는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고금리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요. 20% 이자 빚을 갚는 건 위험 부담 없이 20%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늘 강조하죠. 또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지원하는 건 결국 부모님과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같은 공적인 제도를 활용하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이해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빔순자 여사님의 아들 민준 씨가 하마터면 당할 뻔했던 기획부동산 사기나 우리가 늘 접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각종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겠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이 담긴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어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자녀 사칭 스미싱 대처법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뱅킹, 키오스크 이용법 같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무료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새로운 사기 수법을 분석해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사이버카 앱 같은 걸 통해서는 스미싱 의심 URL을 탐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상에 쉽고 빠르며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는 절대 없다는 순자 여사님의 원칙을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문구가 들어간 투자 권유는 100% 사기라고 단언해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바로 끊고 자녀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꼭 자녀분들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는 해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삶의 저녁 노을 앞에 선 우리,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꿈들, 굽이굽이 흘러온 강물 같은 이야기들, 때로는 거친 풍랑의 휘청이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주저앉았어도 그 모든 시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고단했던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세상 모든 시름 잊고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다시 환하게 빛나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일평 영감님의 마르지 않는 듯했던 노후 자금의 고갈과 자식 빚으로 인한 고통, 김순자 여사님의 넉넉지 않은 연금만으로는 불안한 마음과 소중한 집 한 채에 현금이 묶여버린 자산, 잠김의 어려움, 심지어 금융사기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가슴 속에 잠재된 불안감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의 씨앗을 뿌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는 주택연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하며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주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당당한 부모님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세상 앞에서 기꺼이 배우고 익히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교묘한 사기의 그림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는 용기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후는 재물에 많고 적음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품격과 자유로 가득합니다. 얼굴 가득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따뜻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에 빛나는 모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처럼 행복하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소득은 단순히 돈을 넘어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힘입니다. 최일평 영감님처럼 자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김순자 여사님처럼 연금만으로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사회의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 집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그저 물려줄 재산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내 삶의 울타리이자 나를 위한 든든한 연금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활력을 찾고 동시에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젊은 세대에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노년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둘째, 빚은 우리를 옥죄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최일평 영감님의 아들 상우 씨의 사례처럼 자녀의 빚이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아픔을 막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단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가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돕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수렁에 빠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나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공적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금리 부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불리는 최고의 재테크는 고금리 빚을 먼저 갚는 것이라는 만복 영감님의 조언처럼 이자라는 무거운 짐을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빚에서 해방되는 순간 찾아올 홀가분함과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이해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아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던 기획부동산 사기,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고수익 보장 투자는 사기라는 순자 여사님의 지혜로운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바로 끊고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면 힘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더욱 안전하고 당당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지혜와 품격이 빛나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와 방안들이 여러분의 노후의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고립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모습이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여정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고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25년간 오직 한 개,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 모든 걸 바쳤던
박철민 부장님. 그가 하루아침에 월 180만 원짜리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밀려난 사연 들어보셨나요? 그가 가진 10개가 넘는 기술 자격증도 번듯했던 대기업 명함도 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을까요?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50대 10명 중 4명이 바로 이런 고용 절벽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처참하게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그 현실적인 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스마트폰 액정을 닦던 아내 수희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웠다. 여보, 우리 미영이 웨딩홀 계약금 오늘 보냈대요. 당신 퇴직금으로 떡하니 해주니까 걔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역시 우리 집 기둥은 당신이야. 박철민, 올해 나이 58. 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다. 신문지 위로 희미하게 번지는 아내의 미소가 그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기둥. 그 단어는 이제 그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어울리지 않는 갑옷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그가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연구소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장 큰 훈장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가 매일 아침 낡은 도서관으로 향하는 이유가 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 고문 자리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럼 우리 딸 결혼인데 이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철민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문지 뒤에 가려진 그의 얼굴은 아내가 보지 못하는 그만의 작은 무대였다.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여전히 번듯한 가장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기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그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아침 8시 철민은 현관문을 나섰다. 다녀올게. 오늘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여보. 아내의 응원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향한 곳은 도서관이 아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물류센터. 오늘도 무사히라는 낡은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엔진을 설계하던 그의 손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지는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었다. 손목에 붙인 파스가 땀에 젖어 너덜거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다. 월 180만 원. 이것이 지난 1년간 25년 경력의 대기업 부장이자 10개가 넘는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인 그에게 세상이 매긴 몸값의 전부였다. 점심시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빵으로 허기를 채우던 철민의 귓가에 젊은 관리자의 고함이 들려왔다. 아저씨,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동선 방해돼요. 좀 빨리빨리 움직입시다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꾸역꾸역 빵을 삼켰다.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그의 이름은 이제 박철민 부장님이 아닌 그냥 아저씨였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빵과 함께 삼켜버렸다. 딸의 웨딩홀 계약금을 떠올렸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아직 무너질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철민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 안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3년 전 먼저 명예퇴직을 했던 후배 성진이었다. 선배님, 저 성진입니다. 잘 지내시죠? 성진이구나. 그럼 잘 지내지. 자네는 어때? 한때는 같은 팀에서 내연기관의 미래를 설계하던 후배였다. 전기차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야 했던 비운의 엔지니어. 철민은 왠지 모를 동질감에 마음이 쓰였다. 저는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선배님 요즘 뭐 하시는지 제가 아는 분이 작은 금연공장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물론 예전 같진 않지만 철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상황을 모르는 후배의 순수한 호의가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팠다. 아, 그래? 고맙네. 근데 나 지금 좋은 자리 얘기되는 곳이 있어서 거의 다 됐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거짓말이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자존심이라는 얄팍한 벽 뒤에 숨어 그는 또다시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철민은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컴컴한 그의 마음속으로 버스가 끝없이 달려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철민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몰래 엿보다가 서재로 들어왔다.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명함집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그가 25년간 쌓아올린 역사가 먼지와 함께 묻어나왔다. 수많은 협력업체 사장들의 이름과 직함. 한때는 그가 전화 한 통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중 가장 친했던 부품업체 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사장, 오랜만이네. 박철민 부장일세. 잘 지내나?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철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박철민 부장이라는 이름 위에 붙어있던 모든 권위와 관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냥 박철민, 실직한 50대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딸 미영의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수치심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 내일은 새벽 인력시장에라도 나가보자. 뭐라도 해야지. 그는 굳게 마음을 다잡으며 텅 빈 이력서 양식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경력란에 무엇을 써야 할까? 땡땡 오토텍 연구소장. 그 한 줄을 쓰는데 밤이 새도록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뒤 딸 미영이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다. 손에는 예비 사위가 보냈다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내 수희는 입이 귀에 걸렸다. 어머, 김서방은 뭘 이런 걸 다.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엄마, 오빠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샤인머스켓으로 일부러 골랐대. 아빠, 요즘 기술 고문 자리 알아보시는 거 잘 돼가요? 미영의 해맑은 질문에 철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슬슬 좋은 소식 들려올 거야. 그는 과일을 깎는 척하며 딸의 시선을 피했다. 식사가 끝나고 미영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빠, 이거 예식장 잔금이랑 스드메 비용 견적서인데 아빠 퇴직금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눈앞에 찍힌 숫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지난 1년간 물류센터에서 뼈 빠지게 번 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의 퇴직금은 이미 주식 투자 실패와 생활비로 절반 이상이 녹아 없어진 상태였다. 아내와 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 그래?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수희가 물었다. 여보, 어디 안 좋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이후 철민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시작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돈을 벌었다. 망가져가는 몸보다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대리운전 콜을 받고 도착한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는 운명처럼 그의 전 직장 상무와 마주쳤다. 만취한 상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이, 대리, 운전 좀 살살해. 내가 누군지 알아?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거만한 목소리. 한때는 깍듯이 박 부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었다. 철민은 백미러로 비친 상무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상무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듯 꺼냈다. 잔돈은 됐수다. 그 순간 차안 조명 등에 철민의 얼굴이 드러났다. 박 부장님? 상무의 눈이 커졌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수치심과 절망감. 그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텅 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의 손에는 18개의 자격증 수첩이 들려 있었다. 지게차,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퇴직 후 미친 듯이 땄던 자격증들이었다. 하지만 이 종이 쪼가리들은 그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방패도 되어주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의 세월이, 그의 청춘이, 그의 자부심이 한 방울의 눈물 속에 담겨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아내 수희가 뜬금없이 그의 겨울 작업복을 꺼내놓고 먼지를 털고 있었다. 철민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여보. 그건 왜? 수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옷의 먼지를 털어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당신 책상 정리하다가 봤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고 해진 그의 근무 일지가 들려 있었다. 물류센터에서 받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날 번 일당이 빼곡히 적힌 그의 처절한 기록이었다. 그 옆에는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장도 놓여 있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수희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 차라리 비명처럼 들렸다. 철민은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58가장의 통곡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냈다. 답장 없는 이력서들, 아저씨라고 불리던 순간들, 후배의 동정을 거절해야 했던 비참함, 그리고 전 상사 앞에서 느꼈던 굴욕감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다. 수희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망가진 자존심이, 그가 혼자 짊어졌을 고통의 무게가 그녀의 심장을 아리게 했다. 한참을 울던 철민이 고개를 들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손으로 당신이랑 미영이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직은 그 약속 지키고 있는 아빠, 남편이고 싶었어. 그의 거칠고 상처투성인 손,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진을 설계하던 그 자랑스럽던 손이었다. 수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당신 손이 지켜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가족, 나하고 미영이었지. 당신은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어긴 적 없어요.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빠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딸 미영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미영은 말없이 아빠와 엄마를 끌어안았다. 아빠 나 그런 비싼 결혼식 필요 없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손잡고 들어가는 거면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거짓과 침묵의 벽이 마침내 눈물과 함께 허물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철민의 가족은 작은 치킨집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철민이 퇴직 후 혹시 몰랐다 두었던 조리사 자격증이 빛을 발할 차례였다. 아내 수희는 카운터를, 딸 미영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나섰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꽃이 피어났다. 가게 이름을 정하던 날, 철민이 낡은 수첩에 힘있는 글씨로 적었다. 아빠의 청춘달.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의 손은 이제 가족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다시 한번 청춘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이력서는 세상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는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에 당당히 재취업한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비치는 작은 가게 안,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희망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전 9시. 아내 경숙이 정성껏 내린 드립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과테말라 원두. 향 좋죠? 이정훈, 올해 나이 62. 그는 30년간 몸담았던 구청을 떠난 지 2년째다. 그는 아내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며 신문을 펼쳤다. 청년 창업 5년 내 폐업률 70% 육박,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 씁쓸한 헤드라인에 그의 미간이 잠시 좁혀졌다. 아내 경숙은 남편의 표정을 읽고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민준이 똑똑한 아이니 잘 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가 세워둔 계획이 있잖아요.
정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계획. 그 단어는 이제 그에게 불안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와도 같았다. 매달 10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공무원 연금 300만 원. 그것이 그의 새로운 월급이었다. 액수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돈은 부부의 단단한 노후를 지탱하는 주춧돌이었다. 아버님, 이번 달 이자 막을 돈이 조금 부족해서.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민준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 있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IT 스타트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월급을 챙겨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생활비는 바닥난 모양이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왜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10년 전 아내와 함께 재무 설계사 앞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자식 지원은 결혼할 때 집 전세금 일부 보태주는 것까지. 그 이후는 어떤 경우에도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는다. 그것은 냉정한 원칙이 아니라 자식에게 끝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민준아,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너라. 엄마랑 같이 얘기 좀 하자. 정우는 아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지도 섣불리 약속하지도 않았다.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경숙은 아들의 마른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정우는 말없이 서재에서 낡은 가계부와 통장들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들 앞에 펼쳐 보였다. 거기엔 부부의 한 달 수입 300만 원과 각종 공과금, 보험료,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이는 그대로다. 이게 우리 둘의 한 달 살림이야. 여기서 내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건 불가능하단 거 너도 알 거다.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아들을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제가 이런 부탁까지 드리는 거 정말 면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 넘기면 정말 아들의 애원에 경숙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무너진 독에 흙 한 줌 던져 넣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그 독을 잠시 내려놓을 용기다.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업은 정리하거라.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경험이다. 대신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6개월간 아빠가 내 월세랑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주마.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 노후를 지키면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원망과 서러움이 아닌 아버지의 현실적인 사랑과 깊은 뜻을 이해한 눈물이었다. 그는 그제야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을 길을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 앞 공원을 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됐다. 사내 자식이 넘어져 봤으니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지. 내 나이엔 그게 약이다. 아버지의 투박한 위로에 아들은 다시 한번 울컥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에게도 말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으며 민주는 오랜만에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몇 달 뒤 정우는 구청에서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사로 위촉되었다.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구청장 시절의 권위도 과장님이라는 직함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정훈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삶이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요. 정말. 서툰 손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뛰게 만들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중견 IT 기업에 재취업했다. 예전처럼 대표님 소리는 못 들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안정된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 주말 저녁, 민준이 여자친구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부모님 댁을 찾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안 할 거예요. 양가 부모님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하고
그 돈 아껴서 작은 전셋집 얻으려고요. 며느리감의 야무진 말에 경숙의 입가에 한바구음이 번졌다. 정우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지지가 담긴 손길이었다. 모두가 돌아간 조용한 밤, 정우는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아내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30년간 서류와 씨름하느라 굽던 손은 투박해졌지만 경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이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만약 우리가 민준이한테 무리해서 돈을 해줬더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불행했을지도 몰라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돈 몇 푼이 아니야.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 그리고 아들 녀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지켜낸 거지. 진짜 가장은 돈으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의 손은 한때 수많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에게 배움의 기쁨을 나눠주는 더 따뜻하고 값진 손이 되어 있었다. 이튿날 정훈의 통장에는 구청에서 보낸 어르신 정보와 교육 강사 활동비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의 인생 두 번째 월급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가을 단풍을 보러 갈 기차표를 예매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평온했다. 금으로 지은 성은 아니었지만 부부가 평생에 걸쳐 정직한 땀으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벽돌집은 그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했다. 저 멀리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는 밤, 부부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커피 향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언뜻 들으면 참 좋은 소식 같죠. 다들 정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싶고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이 저임금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임시직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나오는 나이가 평균 52.9세라고 합니다. 53도 채 되기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 후로는 소득 공백이 길고 짙게 드리워지죠.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모임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인구의 39.8%, 거의 10분 중 4분이 빈곤 상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든든하면 좋겠지만 한 달 평균 수령액이 82만 원 수준이니 이걸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자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게 문제죠. 여기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비극이 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다가는 부모의 노후가 통째로 파산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보신 첫 번째 이야기, 내 아버지의 마지막 이력서 속 박철민 가장의 모습이 바로 이 암울한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58배 나이에 퇴직해서 월 180만 원을 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땀 흘리는 모습, 이게 바로 평균 퇴직 연령 52.9세, 재취업 시 평균 37.3% 임금이 깎이는 우리 중장년들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기업 연구소장까지 지낸 화려한 경력이 무색하게 육체노동에 내몰리는 건 그만큼 나이 든 사람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뼈아픈 증거이기도 하고요. 가족에게 차마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무리하다가 결국 후배의 도움마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장면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경고하는 자녀 부양으로 인한 노후 파산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식을 향한 끝없는 헌신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가슴을 후벼 파는 대목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 내 남편의 두 번째 월급날에 나온 이정은 씨 부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계획을 세우고 보람을 찾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의 좋은 본보기죠.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모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막막한 대다수 시니어들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라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연금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 지원과 내 노후 자금은 별개라는 확고한 원칙입니다. 자식 지원은 결혼할 때 집 전세금 일부 보태주는 걸로 끝낸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는다. 이 대사야말로 모든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의 제1원칙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정훈 씨가 무작정 돈으로 해결해주는 대신 월세와 생활비를 6개월만 지원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장면. 이게 바로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면서도 현명하게 내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보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노후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결국 선택과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불안정한 소득과 재취업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박철민 씨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저임금이나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보면요. 우리 5060 어르신들이 퇴직 전에 쌓았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단순히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교육, 서비스 기획 같은 그동안의 경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중심이 됩니다. 박철민 씨도 이런 기회를 활용했다면 물류센터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었겠죠. 또 중장년 네일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모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만약 박철민 씨가 물류센터로 바로 가기 전에 이곳을 먼저 찾아봤더라면 분명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나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퇴직하고 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과거의 경력을 아예 포기하고 바로 단순 육체노동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경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요즘 시대에 맞는 기술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출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다음으로 노후 자금 고갈이나 자녀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철민 씨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으로 노후 자금이 소진된 거였죠. 반면에 이정훈 씨 부부처럼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대표적인데요. 가지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묶여있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연금처럼 활용해서 독립적인 노후를 꾸릴 수 있는 거죠. 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재무 설계는 물론이고 건강관리,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적당할지, 그리고 나의 노후에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님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무한정 지원하는 건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재정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가족 모두가 그걸 공유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심리적인 위축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퇴직 후에 느끼는 사회적인 단절감이나 우울감은 박철민 씨를 정말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또 다른 원인이었죠. 이정훈 씨처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사처럼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주고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어서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생활이나 교양, 건강, 외국어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국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비록 소소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혼자 고립되기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지역 공동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또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황혼, 어찌 서글픈 뿐이랴 지나온 길 위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다가올 내일엔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나니 주름진 얼굴엔 지혜의 깊은 강물 흐르고 휘어진 어깨 위엔 세월의 무게가 아닌 삶을 껴안은 따뜻한 용기가 앉아있네. 젊음의 열정은 고요한 성숙으로 변하고 빠르게 뛰던 심장은 잔잔한 평화로 채워지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 서러움 대신 희망을, 후회 대신 감사를 찬란하게 빛날 마지막 페이지를 위해 지금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철민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이정훈 씨 부부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노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철민 씨가 겪었던 불안정한 소득과 재취업의 어려움, 자녀 지원으로 인한 노후 자금 고갈,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깊은 우울감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도 있는 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 부부처럼 명확한 원칙을 세워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같은 시간 속에서 노후라는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노년은 그저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 이막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이미 박철민 씨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중장년 네일센터는 여러분의 풍부한 경력과 지혜를 다시 세상에 펼칠 기회를 제공하며 주택연금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갈 재정적 지혜와 안정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은 외로움을 걷어내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내어주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따뜻한 위로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이며 그 안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후회와 슬픔으로 채우기보다는 희망과 용기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때로는 손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너무 늦었어 라고 포기하는 대신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감싸 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박철민 씨가 겪었던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등이 되어 주었지만 이정훈 씨 부부처럼 밝게 빛나는 노년은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 지금 바로 한 걸음 내디드세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나온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가올 빛나는 노년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감의 눈물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